중동에 부는 한국 전투기 돌풍, 사우디도 주목한 KF-21의 비밀은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사막의 보람의 프로젝트.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중동 국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자지라 방산 전문 기자 파리드 아라산입니다. 리야드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는 전 세계 방산업체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매년 이 행사를 취재하면서도 올해는 무언가 다른 공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우디 관계자들 사이에서 생소한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람의 한국의 KF-21 전투기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저 또 하나의 야심찬 개발 프로젝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방산업계를 취재해온 저에게 신생 전투기 개발 이야기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과장된 홍보에 그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우디 공군 고위 장교들과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보여준 관심은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국의 KF-21이 F-35와 라팔 사이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미국의 F-15EX와 F-35를 주시하던 사우디가 왜 갑자기 한국의 신형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검토 단계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시회장 한켠에 마련된 한국관에서 저는 KF-21의 축소 모형과 프로모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이 항공기는 2021년 첫 시제기 출고 이후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9년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 65%의 높은 국산화율. 자료를 살펴볼수록 제 궁금증은 커져갔습니다. 전시회 3일차,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전시부스에서 한 한국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KF-21이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의 항공우주기술 독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기존 방산 강국들의 견제와 기술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해냈다는 자부심이 그의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던 중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은 국방산업 현지화와 기술 자립을 강조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이 KF-21을 개발하며 추구한 가치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이전까지 중동 국가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에 완성된 무기 시스템을 구매했지만 이제는 기술 이전과 자체 생산 능력 확보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편집장에게 한국 방문 취재를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KF-21이 정말로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왜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이 취재가 단순한 전투기 스토리를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보도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 첨단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하는 시대, 기존 방산 강국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다음 행선지인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을 어떻게 취재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KF-21 보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 사천에 도착한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취재 허가를 받기 위해 몇 주간의 교신 끝에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공식 초청을 얻어냈습니다. 항공우주시설답게 삼엄한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선 공장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장은 첨단 자동화 설비로 가득했습니다. 정밀한 복합재 가공 장비들과 로봇 시스템이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세심한 주의력으로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방산시설을 취재해왔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기간 참고 준비해온 기술력을 마침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공장 투어 중 저는 KF-21 시제기를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아한 곡선과 날카로운 윤곽이 조화를 이룬 KF-21은 분명 미학적으로도 뛰어난 디자인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는 KF-21의 스텔스 성능을 위한 설계 특징을 설명하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고려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실전 배치된 F-35의 완전한 스텔스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스텔스 특성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비행시험 데이터를 보여주는 관제실에서 저는 KF-21의 성능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충분히 경쟁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비행시험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목표 성능을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국산 화율이었습니다. KF-21의 핵심 부품과 시스템 중 65%가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항공 전자장비, 레이더, 비행 제어 시스템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은 전통적인 항공 강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성과입니다. 공장을 나와 사천항공우주연구원으로 이동하던 중 저는 문득 이 도시 전체가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에서 만난 한수석 연구원은 KF-21 프로젝트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120개의 국내 기업들이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 관련 기술력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에서는 KF-21의 무장 통합 시험에 대한 보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자체 개발 무기인 천궁 대공 미사일의 파생형, 천룡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다양한 정밀 유도 폭탄들과의 통합 시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무기 체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기술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입국의 수출 통제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무기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으로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천의 한 호텔에 묵으며 취재 노트를 정리하던 저는 KF-21이 가진 경쟁력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주성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기술적 어려움과 국제적 견제를 극복하며 얻은 이 자주성은 무기 체계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려는 사우디와 같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KF-21 개발의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이 왜 이토록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지정학적, 역사적 맥락이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국방부 인근의 한 카페에서 한국방산 전문 기자단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20년 이상 방위산업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들이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KF-21이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한국의 국방기술 자립을 향한 장기적 여정의 핵심 단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은 2001년 T-50 고등훈련기 개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T-50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대표적인 고등훈련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험이 KF-21 개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방위사업청을 방문했습니다. 사전 조율된 제한적 취재였지만 KF-21 사업을 총괄해온 관계자를 만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KF-21 개발 과정에서 겪은 국제적 압박과 기술적 장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을 추진할 때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일부 핵심 기술의 이전이 거부되기도 했으며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은 한국의 도전을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대체 기술 개발과 국내 연구진 육성에 투자했고 결국 많은 난관을 극복해냈습니다. 방위사업청 자료실에서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역사를 담은 문서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방 자주화 정책, 1990년대의 기술 연구개발 확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첨단무기 체계 국산화까지의 일관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KF-21은 이 50년 여정의 결실이자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였습니다. 저녁에는 은퇴한 공군 장성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KF-21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국산 F-15K와 F-35A, 그리고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운용 중입니다. KF-21은 F-4와 F-5를 대체하는 동시에 F-15K와 F-35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종 교체가 아닌 공군 전력의 최적화를 의미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KF-21이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며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무기체계 통합이 용이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우디와 같이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에게는 특히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를 제한적으로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KF-21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해외에서 이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지만 결국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한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이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이 이러한 기술 자립 노력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방문하여 KF-21 사업에 참여 중인 국내 기업들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항공전자 구조물, 엔진 부품,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일 기업의 성과가 아닌 한국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결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KF-21이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의 국방 현대화 전략과 KF-21과의 연계 가능성을 더 깊이 탐구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저는 사우디 국방부가 주최하는 비전 2030 국방산업 현지화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공식 행사는 사우디의 국방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넓은 컨퍼런스홀은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글로벌 방산기업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비전 2030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국방산업 현지화율을 현재 2%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적 목표가 아닌 국가 안보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던 사우디가 이제는 기술 확보와 자체 생산을 통한 방위산업 자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에서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사우디 항공우주청 대표는 전투기 도입에 있어 완전한 패키지를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체 구매를 넘어 정비 인프라,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나아가 부분적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비공개 전시 공간에서 저는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획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공군은 현재 F-15SA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으며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토네이도 전폭기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사우디는 단순 교체가 아닌 전력 현대화와 기술 획득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시된 자료 중 미래 기술 확보, 로드맵에 KF-21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F-35 라팔 유로파이터와 함께 KF-21이 비교 검토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었고, 특히 기술 이전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포럼 이후 저는 사우디 방위산업청 관계자와의 짧은 면담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2018년부터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해왔으며 K9 자주포와 같은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KF-21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이전 의지와 협력적 접근 방식이 사우디의 산업 현지화 목표와 잘 부합한다는 평가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리야드 교외에 위치한 킹 살만 국방단지를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은 사우디의 야심찬 국방산업 육성 계획의 중심지로 여러 방산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며 사우디가 항공, 부품 제조와 전자 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견학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항공정비훈련센터였습니다. 최첨단 시뮬레이션 장비와 실습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는 사우디 젊은이들이 항공 정비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사우디가 추구하는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2030의 핵심 목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리야드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는 사우디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의 국방 정책 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의존해왔던 사우디가 이제는 보다 다변화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공급원 다변화를 넘어 지역 정세 변화와 자국 안보에 대한 보다 자주적인 접근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저는 KF-21에 대한 사우디의 관심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중동의 안보 환경 속에서 사우디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성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사우디 국방부와의 협의를 위해 리야드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KF-21을 둘러싼 양국 간 논의가 단순한 가능성 탐색을 넘어 구체적인 협상 단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과의 짧은 대화 후 저는 그들의 허락을 받아 그날 예정된 사우디 국방부와의 회의를 취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핵심 협상 내용은 접근이 제한되었지만 회의 전후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도착하기 불과 30분 전 프랑스 다소의 고위 임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일정으로 보이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방문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KF-21에 대한 사우디의 관심이 알려지자 경쟁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 후 한국 대표단의 한 엔지니어와 나눈 대화에서 저는 현재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F-35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높은 가격과 까다로운 기술 이전 제한이 단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의 유로파이터는 검증된 성능을 갖추었으나 운용 비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중국의 J-10과 JF-17은 가격 경쟁력이 있으나 서방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은 성능과 가격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F-35와 라팔 유로파이터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리야드에서 열린 방산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분석가는 KF-21의 시장 잠재력에 대한 흥미로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4.5세대 기종에 대한 수요는 약 1000대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절반 정도는 기존 4세대 전투기의 대체 수요였습니다. 발표자는 KF-21이 가진 시장 경쟁력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F-35의 약 60%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격 경쟁력. 둘째, 개방형 아키텍처를 통한 구매국 맞춤형 무장 통합 가능성. 셋째, 한국의 기술 이전 의지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요소는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추구하는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에게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후 휴식 시간에 저는 사우디 방산 분석가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KF-21에 대한 관심이 사우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UAE, 이집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양국 간 거래를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확산되는 관심에 대응하여 기존 방산 강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의 가격 인하와 함께 현지 생산 옵션을, 영국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성능 개량 계획을, 미국은 F-15EX의 중동 맞춤형 옵션을 적극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까지 수호 235와 J10C를 내세워 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KF-21에 관심을 보이는 UAE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더 넓은 중동 지역에서의 반응을 살펴볼 계획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F-16이나 F-15와 같은 미국 전투기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에는 구매국들이 주로 성능과 가격만을 비교했다면 이제는 기술 주권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들은 단순히 최고의 무기를 갖추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을 습득하고 장기적으로 자국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옵션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때 무기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이러한 시장 변화를 선도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우디 국영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와 그 속에서 KF-21이 갖는 잠재력에 대한 저의 견해는 중동 전역의 언론에 인용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이덱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전시회 광고가 걸려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방산 관계자들로 입국장이 붐볐습니다. 중동 최대 규모의 이 방산 전시회는 글로벌 방위 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넓은 홀마다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최신 무기 체계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대형 부스를 차지하고 화려한 전시물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과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많은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KF-21의 정교한 축소 모형 앞에는 UAE, 이집트, 쿠웨이트 등 중동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KAI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은 KF-21의 개발 과정과 주요 성능,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UAE 공군 고위 장교로 보이는 인물이 KF-21 모형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세부적인 기술 질문을 던지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며 UAE 역시 노후화된 미라지 2000 전투기의 대체 기종으로 KF-21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저는 UAE 방위산업청이 주최한 차세대 항공 방위체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UAE 국방차관은 자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전투기 도입에 있어 단순 구매가 아닌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의 접근과 매우 유사했으며 중동 지역 전체의 방위산업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 후 휴식 시간에 저는 예전에 인터뷰했던 UAE의 방위산업 분석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KF-21에 대한 UAE의 관심이 매우 구체적인 단계로 발전했다며
2023년 말부터 한국과 UAE 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UAE는 KF-21의 발전형인 블라크 2 또는 블라크 3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고 내부 무장창이 추가된 버전으로 2030년대 초반 개발 완료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전 시장을 둘러보며 저는 다른 흥미로운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육상 무기 체계가 이미 폴란드, 이집트, UAE 등에 수출된 성공 사례가 KF-21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K9, K2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KF-21의 국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주요 목표 시장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 맞춤형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현지 정비 인프라 구축, 조종사 및 정비사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구매국의 요구에 따른 부분적 현지 생산 옵션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전시회 폐막을 앞두고 UAE 군 관계자들이 한국관을 다시 방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듯했고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장의 분위기로 보아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부다비를 떠나기 전 저는 전시회 기간 동안의 관찰과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KF-21은 분명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으며 특히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견제 속에서도 KF-21은 독자적인 경쟁력으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KF-21에 대한 반응을 취재하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상황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사막의 날개를 펼친 보람의 중동을 사로잡은 한국의 KF-21으로 정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말레이시아의 습한 공기에 금세 적응해야 했습니다. 중동의 건조한 더위와는 전혀 다른 기후였지만 저를 맞이한 방위산업 환경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와 자국,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는 저를 말레이시아 국방부로 안내했습니다. 당일은 마침 말레이시아 공군 창설 기념일로 방산 관계자들이 모이는 리셉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방산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KF-21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리셉션장에 들어서자 한국 대표단과 말레이시아 고위 장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놓인 태블릿에는 KF-21의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방위산업 기자로 일하는 현지 동료의 도움으로 그들의 대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운용 중인 러시아제와 미국제의 점진적 교체를 검토 중이었고 KF-21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말레이시아 항공우주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와의 대화에서 말레이시아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 항공 정비, 부품 생산, 최종적으로는 자체 항공기 개발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방문 후 저는 말레이시아 국방안보연구소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항공 방위력 균형이라는 주제의 이 세미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영내 국가들의 전투기 도입 계획과 그 지정학적 함의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KF-21이 지역 균형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무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방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말레이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부터 KF-21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2024년 초에는 한국의 실무대표단을 파견해 KF-21 개발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의 KF-21 참여 경험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자카르타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개발국으로 이 프로젝트의 국제 협력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례였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산업 방문을 위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시설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KF-21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X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분담금 문제로 인한 협력 축소로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활발한 활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엔지니어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있었고 제한된 형태로나마 기술 협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항공 분야 책임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KF-21, IFX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 획득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한국과의 수정된 협약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참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군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KF-21 사업의 지역적 의미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분석해 주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강대국들로부터 무기를 구매해왔지만 이제는 기술 자립과 지역 내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서로 다른 지역이지만 KF-21에 보이는 관심의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기술 자립과 전략적 자율성을 향한 열망이었고 KF-21은 그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저는 태국 공군 본부로 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취재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태국은 2030년대 초까지 노후화된 F-16 전투기 교체를 검토 중이었고 이미 중국의 J-10C, 스웨덴의 그리펜, 미국의 F-35를 후보로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KF-21이 이 경쟁에 새롭게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태국 공군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저는 F-5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운용해온 태국이 한국산 항공기에 호의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태국 공군은 KF-21의 개방형 아키텍처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국의 다양한 무기 시스템과 통합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태국은 미국, 스웨덴,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무기 체계를 운용 중이었고 이들과의 호환성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방콕에서의 일정을 마친 저는 리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종합했습니다. 3주간 5개국을 방문하며 KF-21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평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기사를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사우디 국방부에서 열리는 2025 방위산업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획의 단기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사우디는 F-15SA의 추가 도입과 함께 새로운 4.5세대 전투기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KF-21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발표는 사우디의 항공우주 산업 2035 계획이었습니다. 사우디는 향후 10년간 항공 정비, 수리 역량 구축, 부품 제조 능력 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독자 항공기 개발을 위한 기술 축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한국이 잠재적 파트너로 언급되었습니다. 발표 후 열린 리셉션에서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대표단과 사우디 항공우주청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아직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방산 협력을 유지해온 사우디가 한국과의 대규모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전략적 함의를 가진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알자지라 본사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취재를 바탕으로 특별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사막의 보람의 전투기가 바꾸는 글로벌 방산 질서라는 제목의 이 보도는 KF-21을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닌 글로벌 방위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도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술 자립에 대한 각국의 열망이 새로운 방산 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둘째, 한국이 과거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경험이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모델로 부상했다는 점. 셋째,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기술 협력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산 협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도가 방송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KF-21의 첫 비행시험 참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외신에게 처음 제공되는 기회였고 한국이 KF-21의 개발 현황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제스처로 느껴졌습니다. 현재 KF-21은 개발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한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말레이시아 등과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KF-21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KF-21이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으며 한국이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될 날을 고대하며 이번 특별 취재를 마무리합니다. 사막의 보라매가 그리는 비행 궤적은 단순한 한국과의 기술적 성취를 넘어 글로벌 방위 산업과 국제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외신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기술 주권을 향한 KF-21 보라매의 글로벌 도약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